일단은 달라진 챔피언스리그 룰에서는 첫 번째 대진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동안 이제 리그 페이지로 36개 팀이 쭉 각자만의 8개 경기 일정을 소화하는 모습을 우리가 쭉 봤었는데, 대진 트리가 완성이 된 거는 이번이 처음이잖아요. 사실 챔피언스리그에서 그동안 플레이오프라고 하는 개념은 본선에 오르기 전 마지막 예선 과정, 그러니까 뭐 네덜란드 리그의 팀이나 뭐 스코틀랜드 리그의 팀이나 아니면 중소리그의 팀들이 주로 본선을 가기 직전 마지막 관문으로 플레이오프를 좀 치렀었거든요. 주로 이제 그럴 때 챔피언스리그 플레이오프라는 단어를 많이 썼지, 이외에 16강에 가기 전 뭔가 24강 느낌의 또 다른 토너먼트 라운드를 설명하기 위해서 플레이오프라는 개념이 붙었던 적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첫인상 자체는 팬분들에게도 그러시겠지만 저한테도 조금은 생소한 그런 느낌이긴 했었고요. 사실 토너먼트 대진이 나올 때는 어떠한 대회건 좀 뭔가 냉정하다, 너무 잔인하다, 잔혹하다라는 표현이 맞겠죠? 뭔가 좀 잔혹하다라는 느낌을 항상 좀 받게 되는데, 이번에도 그런 것 같아요. 왜냐면 이번 토너먼트 16강 플레이오프에서 탈락하는 팀은 이전 방식을 기준으로 보면 16강에도 못 오르고 탈락을 한 거라서 사실상 조별리그에서 탈락한 것과 같은 데미지를 받게 되거든요. 그리고 올 시즌부터 챔피언스리그에서 탈락한다고 해서 유로파리그로 떨어지는 룰이 아예 사라졌습니다. 지난 시즌까지의 방식이면 그래도 조별리그 3위를 하면 유로파리그로 이월이 돼서 한 번 더 UEFA 대회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는 생겼어요. 근데 이번에는 아예 유로파리그와는 철저히 분리가 된 대회로 운영이 되고 진행이 되다 보니까 챔피언스리그에서 조기 탈락을 한다고 해서 유로파리그로 넘어가는 일이 아예 없어지거든요. 게다가 16강 플레이오프에서의 탈락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16강 진출 자체도 실패했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마치 이전의 조별리그 탈락과 같은 형태의 데미지를 그 팀에게 안길 것이다. 그래서 이번에 대진을 보고 참 잔인한 결과다, 그런 느낌을 좀 받았던 것 같습니다. 일단은 달라진 조별리그 방식부터 먼저 설명을 드려야 되겠죠. 이 기존에는 8개 조로 나눠서 32개의 팀이 각 조당 4개의 팀씩, 그래서 최상위 1, 2위 팀이 토너먼트에 올라서 16강부터 토너먼트를 진행하는 방식이었는데, 이번 시즌부터 조별리그가 아예 폐지가 됐습니다. 36개 팀으로 참가팀이 4개 추가가 됐고요. 이 36개의 팀이 하나의 순위표를 이룹니다. 그리고 각 팀마다 8번의 경기를 치러서, 만나는 팀은 랜덤이죠. 8번의 경기를 치러서 최종 순위대로 이제 토너먼트에 진출하는 팀을 가리게 되는데요. 최종 순위 1위부터 8위까지는 16강의 직행, 이번에 1위부터 8위에 해당된 팀은 리버풀, 바르셀로나, 아스날, 인테르, 아틀레티코, 레버쿠젠, 릴과 아스톤빌라, 이렇게 8개 팀은 지금 이미 16강에 직행을 해 있는 상황이고요. 16강인데 8개 팀만 직행을 했잖아요. 나머지 8자리는 16강 플레이오프를 통해서 가리게 됩니다. 9위부터 24위까지의 팀이 16강 플레이오프 2경기를 치르고 거기서 이겨야 1위부터 8위에 오른 16강 직행팀과 16강에서 겨루게 되는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9위부터 24위까지는 16강 플레이오프라는 2번의 경기를 16강에 가기 위해서 더 치러야 되는 요소가 좀 발생을 하고요. 이 9위부터 16위까지를 그래도 순위가 위에 있는 팀이니까 시드팀, 그리고 17위부터 24위를 B시드팀으로 나눠서 순위별로 대진이 결정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16강 플레이오프의 대진이 완성되어 있는 상황이죠. 제도가 일단 이전과 다르게 바뀐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참가팀 수가 일단 늘어났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조별리그의 경기 수가 기존에는 6경기였잖아요. 근데 리그 페이지가 되면서 토너먼트에 오르기 전에 소화하게 되는 이전 단계의 경기가 6경기에서 8경기로 2경기 확대가 됐습니다. 16강 플레이오프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물론 16강 플레이오프에 웬만해선 안 오르는 게 중요하긴 하겠지만 어쨌든 16강 플레이오프에 진출을 하게 되면 2경기를 또 치르게 되는 상황이 와요. 대회 전체적으로 참가팀 수가 늘어났고 경기 수가 늘어났는데, 이 경기 수가 늘어난 부분이 구단들이 수요하는 부분과 좀 일치했던 점이 있습니다. 4년 전에 2021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유럽 리그의 팀들이 레알 마드리드의 페레즈 회장을 중심으로 슈퍼리그를 창설해서 기존의 UEFA 대회가 너무 많이 이제 상금 자체나 전체적인 수익을 UEFA가 가져가는 구조, 아니면 그들이 수익을 더 많이 부풀리지 못하는, 더 많이 벌어들이지 못하는 한계점을 지적을 하면서 이 레알 마드리드의 페레즈 회장을 비롯한 유럽의 아주 강팀들이 우리들만 따로 리그를 결성해서 UEFA 대회의 기존 방식보다 강팀들만 모였으면 더 많은 시청자들이 따라오고 매주 흥미로운 경기들이 갖춰지니까 당연히 중계권료나 상금이 보다 더 뛰어오르게 될 거잖아요. 슈퍼리그를 만들어서 우리가 그 대회 내에서 경기를 진행하면 UEFA 대회의 기존 방식보다도 더 많이 사람들의 관심을 끌 것이다. 관심이 늘어난다는 건 곧 수익이 증대한다는 걸 뜻하기 때문에 구단들이 자발적으로 그 당시 슈퍼리그를 추진했었습니다. 물론 현지 팬들의 반대, 또 선수들의 반대, UEFA의 경고, 제재 이런 것들이 합쳐지면서 결국 슈퍼리그는 무산이 되긴 했는데, 그때 슈퍼리그가
마음이 떠난 구단들을 달래기 위해서 제시했던 게 우리도 챔피언스리그 방식을 개편하겠다. 대신 너희들이 원하는 상금 혹은 수익을 늘리기 위해서 경기 수를 늘려줄 테니 너희가 원하는 바를 들어줘서 우리가 챔피언스리그 개편안을 제시할 테니 다시 남아달라. UEFA에 남아서 기존대로 챔피언스리그나 유로파리그, 컨퍼런스리그에 참여해달라. 이렇게 UEFA가 구단들의 마음을 달랬던 거죠. 그래서 결국 중재가 됐던 게 전 정확히는 구단과 UEFA 간의 합의가 됐던 게 결국은 기존의 챔피언스리그 방식을 버리고 조금 더 수익을 늘릴 수 있는 방향으로 대회를 바꿔보자. 그게 지금 경기수 확대로 이어진 거고요. 그래서 지금 경기수 확대가 진행된 것이 이번 시즌부터 진행이 됐습니다. 당연히 지금 시즌이 아직 덜 끝났기 때문에 아직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일단 후속 보도를 좀 보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마지막으로 확인했던 정보를 보면 리버풀이 이제 챔피언스리그 리그 페이지에서 1위를 달렸거든요. 1위를 하게 되면 역시 그래도 아래 순위 팀들보다는 상금을 더 벌어들이게 되는데 실제로 리버풀이 이번에 리그 페이지 1위를 하면서 상당히 많은 수익을 챔피언스리그 경기가 끝나고 벌었다는 이야기가 보도를 통해서 나와 있기는 해요. 그런 걸 봤을 때 확실히 기존의 조별리그 방식보다는 어쨌든 개편안이 발생을 하면서 대진 자체가 그냥 딱 모여있는 조 내에서 경기가 진행되면 상대적으로 우리가 조별리그에서 이 경기는 안 봐도 되겠다. 이 경기는 좀 주목도가 떨어지겠는데 하게 되는 경기들이 있는데 각 팀마다 경기 수도 늘어났고 랜덤으로 8팀씩 그 대진을 추첨하는 방식이다 보니까 무한정으로 팀들을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잖아요. 그러다 보면 강팀을 만나게 되는 경우가 더 많이 발생할 수 있고 흔히 이야기하는 강팀과 강팀 간의 혹은 인기팀과 인기팀 간의 빅매치가 당연히 이전의 조별리그 때보다 더 많이 성사가 됐죠. 경기 수도 당연히 더 늘어났고 그런 점들 때문에 지금 챔피언스리그가 개편이 되면서 조금 더 그래도 구단들이 벌어들일 수 있는 수익이 중계권료까지 포함을 해서 조금 더 늘어나는 걸로 저도 알고 있고요. UEFA도 개편을 하면서 당연히 일단 구단들에게 들어갈 수 있는 수익을 당연히 더 투자해 줄 것을 약속을 하면서 개편을 해야죠. 돈도 늘리지 않고 개편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런 여러 가지 요소들 때문에 일단 리그 페이지까지 진행된 현재 그래도 순위가 높은 팀의 경우는 꽤 흡족해할 만한 상금을 벌어들인 걸로 그렇게 일단 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단점이라면 요즘에 이제 축구 기사나 뉴스를 보면은 십자인대 부상 소식을 좀 많이 접하게 되잖아요. 십자인대 부상도 사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정말 위험한 태클을 범해서 아니면 선수 본인의 무릎이 그동안 좀 약했거나 등등의 여러 가지 요인들은 무시할 수 없겠지만 동시다발적으로 부상자가 많이 늘어난 점, 특히 장기 부상자가 늘어난 점, 십자인대 부상도 무릎에 이제 피로도가 많이 누적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그 무릎이 지탱해주지 못하고 그러다 이제 인대가 틀어지면서 부상 발생하는 것이 십자인대 부상이거든요. 그런 점들을 생각해 보면 그들이 이제 개개인의 선수들이 피로가 많이 누적이 되고 그러면서 장기 부상이 따라오고 체력 저하가 발생하고 이런 일들이 과연 늘어난 경기 수와 무관한 일일까? 한 번쯤은 생각해 볼 만한 문제가 좀 되겠죠. 사실 1위부터 8위까지의 이변이라고 한다면 리버풀, 바르셀로나, 아스날, 인테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그리고 지난 시즌 분데스리가 우승팀이었던 레버쿠젠까지는 어떤 의미에서는 좀 예상된 선전일 수 있겠죠. 이 팀들이 8위 안에 오른 것이 결코 이상하게 보이진 않고요. 오히려 8위 안에 못 올라서 이상한 팀들은 있죠. 조금 뒤 설명하겠지만 레알 마드리드나 맨시티, 파리 생제르맹처럼 기존의 강자로 속했던 팀들은 막상 8위 안에 오르지 못해서 이들은 달라진 리그 페이지 룰에 조금은 적응을 잘 못한 그런 케이스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8위 안에 오른 팀들 중에 놀라운 성적을 낸 팀은 오랜만에 챔피언스리그 본선에 올랐는데 바로 16강에 직행을 한 아스톤 빌라. 프랑스 리그왕 팀들이 이번에 전체적으로 챔피언스리그를 잘 치렀는데 릴도 여기에 해당이 돼요. 이 팀들이 그래도 놀라운 성적을 내면서 지금 16강에 직행한 팀들 중 이변을 연출한 팀들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아무래도 가장 재밌었던 경기는 이 리그 페이지 후반부 때 치러졌던 맨시티와 파리의 경기였던 것 같아요. 맨시티가 당연히 리드를 먼저 점하고 경기 전에도 제가 찾아봤던 해외 평론가들의 프리뷰나 도박사들의 어떤 배당이나 이런 걸 보면 맨시티가 이길 거라는 관측이 좀 많았어요. 저도 사실 그래도 맨체스터 시티가 팀 컨디션은 조금 더 올라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파리 생제르맹이 실시간으로는 16강 플레이오프도 못 가고 탈락 위기였었거든요. 근데 파리 생제르맹이 결국 그 경기를 뒤집어냈습니다. 그러면서 파리 생제르맹은 순식간에 순위가 하위권에서 중상위권까지 치고 올라갔고 바로 파리 생제르맹은 챔피언스리그 16강 탈락을 면하는 데 있어서는 안정권까지 올라갔어요. 물론 다이렉트로 오르진 못했지만 그래도 16강 플레이오프에 오른 것만으로도 한때 탈락이기까지 내몰렸던 파리 입장에서는 정말 다행인 결과였고 반대로 맨체스터 시티가 좀 위기에 빠졌었거든요. 물론 맨시티로 마지막 경기에서 불이엘을 잡으면서 일단 16강 플레이오프에 안착을 하긴 했지만 여러모로 이제 순위 경쟁에 있어서
탈락위기에 있는 팀, 플레이오프에 어떻게든 오르려고 했던 팀, 근데 그게 또 예상 밖의 인기팀이자 강팀인 두 팀. 파리와 맨시티가 이렇게 16강 플레이오프 자리를 두고 경쟁할 거라고는 아무도 예상을 안 했을 거거든요. 근데 그 팀들이 이렇게 돌발적인 이 변수가 걸린 경기에 내몰리고 실제로 거기서 우승 쪽이 순식간에 순위를 끌어올리면서 희비가 아주 크게 엇갈렸다는 점. 그런 점이 어떻게 보면 이번 리그 페이지를 상징하는 의미와도 같기 때문에 쭉 돌아봤을 때는 맨시티와 파리의 후반부에 있었던 경기가 가장 좀 기억에 남는 경기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외에도 재밌는 경기는 많았어요. 리버풀이 이제 레알 마드리드에게 2009년 이후로 정말 오랜만에 서륙에 성공했던 15년 만의 승리였거든요. 레알 마드리드에게 안필드에서 승리를 거뒀던 리그 페이지 경기도 생각이 나고, 또 AC 밀란이 레알 마드리드를 산티아고 베르나베우 원정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꺾으면서 밀란이 또 재미를 보았던 경기도 생각이 나고, 그래서 디펜딩 챔피언 레알 마드리드가 생각보다 이번 리그 페이지에서 부진은 했었거든요. 그리고 바이에른 뮌헨도 아스톤 빌라 원정에서 패배한 거, 또 페이노르트 원정 가서도 0대3으로 패했죠. 그래서 바이에른 뮌헨도 결국 16강에 직행하지 못하고 이번에 16강 플레이오프를 또 두 경기를 거치게 되는 상황이 왔는데, 리그 페이지가 되면서 아무래도 더 무한대로 팀들이 경쟁을 하게 되고 일정 자체도 그만큼 더 바빠지게 되니까 기존의 강팀들이 예상 밖의 부진에 빠졌던 사례가 제가 볼 때도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팀들이 부진했던 사례가 담겼던 경기들이 쭉 돌아봤을 때 가장 재밌었던 경기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기존의 조별리그는 토너먼트처럼 1, 2차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연달아서 연거퍼 주에서 토너먼트처럼 라운드를 거쳤던 건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1차전 때 미넨이 빌라 원정을 떠났다. 그러면 4차전이나 5차전에는 홈에서 빌라를 불러들이는 경우가 무조건 발생을 하거든요. 아무래도 한 번 상대를 만나봤는데 또 한 번의 맞대결이 예고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그 팀에게는 두 번째 기회 때는 한 번은 지더라도 두 번째 기회 때는 서력할 수 있고, 결국은 강팀 입장에서도 한 팀에게 패배하더라도 그 데미지가 오래가지 않고 승점을 관리할 수 있는 상황들이 제법 됐었어요. 그리고 만약에 첫 번째 맞대결 때 지지 않는 선에서 그래도 무승부라도 경기를 마쳤다. 그러면 그 뒤에 두 번째로 받는 경기는 객관적인 전력이나 팀의 체급이 더 위에 있는 팀이 당연히 아래 팀을 이기는 게 훨씬 더 수월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기존의 조별리그 방식이었다면 두 번의 경기가 각 팀끼리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체급이 높은 팀에게 당연히 더 유리함이 많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번 리그 페이지는 그러지 않았죠. 당장 바이에른 뮌헨을 예시로 들면 아스톤 빌라 원정에 가서 패배를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는 빌라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한 번 만났고 바로 패배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팀을 이제 한 번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알 것 같은데, 두 번째로 서력할 기회도 없이 또 그 다음 주에 새로운 팀을 만나야 되고, 또 그 다음에 새로운 팀을 만나야 되고, 그런 상황들이 이어지다 보니까 전술 피드백을 할 수 없고 체급만으로 익숙한 상대를 말 그대로 눌러버리는 구도를 만들기가 쉽지 않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돌발팀, 서로 다른 8개의 팀을 리그 페이지 때 만난다는 점이 기존의 강팀 입장에서는 조별리그를 치를 때보다는 조금 더 변수를 일으키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강팀들이 조금 더 약팀보다는 치러야 되는 경기에서의 어떤 일정 자체가 더 빠듯한 부분이 많다 보니까 일정을 관리하는 부분에서 결국 챔피언스리그에서 힘을 좀 못 쏟게 되고, 반대로 챔피언스리그에서 강팀이 오기만을 기다렸다가 역습, 카운터칠 생각만 하고 있었던 상대적 약팀의 경우에는 약간 나사가 풀려있는 강팀을 상대로 그래서 재미를 볼 수 있는 확률이 더 많이 늘어나게 됐죠. 그래서 이번 리그 페이지에서 의외의 어떤 볼거리들이 제가 느끼기에는 조금 더 많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